헌법재판소가 후임 지명과 상관없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예정대로 27일에 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이 지명되면 심판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더 미루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거죠.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헌재는 헌재대로 가겠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뭐라고 하든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거겠죠. 본래 24일 날 네. 이제 최종 변론기일로 잡았었는데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변수가 되면서 일단 헌재가 27일로 최종 변론기를 지금 못 박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변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26일 날 대통령이 헌재 출석할지 여부도 이제 관심인 거고 네. 또 일각에서는 변론일 이후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27일로 분명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7인 체제에서 뭔가 이제 그것을 하려 하는 것 같아요. 이 예. 3월 13일 이후에 선고가 나서 이렇게 하길 바라고 또 3월 2일과 3일로 연기를 해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네. 헌재는 어쨌든 그러한 대리인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27일 최종 변론기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3월 13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보수 여론이 좀 더 동정적으로 네. 이 탄핵 국면을 바라보는, 그래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의 힘을 더 얻기 위한 그런 뭐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국민 인식으로 보나 네. 이 수사 상황으로 보나 이 촛불 민심이 이 지연을 또 연기를 인내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여론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었고요.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거든요. 예. 물론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이 시각들이 바뀌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또 특검에서의 수사도 뭐 뇌물죄, 또 교육농단, 또 문화스포츠농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사항들이 많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이 변론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도 그동안 여러 핵심 정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뭐 모르쇠로 일관한다든지 그런 걸 본다면 과연 시간이 부족했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비등하기 때문에 이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하기는 지금의 국민 여론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특검의 수사 상황을 바라본다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헌재 발표나 뭐 여론의 추이를 봤을 때 27일에 최종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죠. 내일까지는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을 할지 대통령이 본인이 뭐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헌재 출석 여부의 그 여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헌재 출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공개 재판정에 대통령이 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재판관과 국회 소추인단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대통령도 답변하는데 이제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국회 소추인단은 거의 1시간가량의 질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정교하게 질문이 들어올 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혐의들을 인정하는 그런 그 것을 비칠 수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그런 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헌재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반면에 지금 대통령은 아직 한 번도 자신의 의사를 어떤 담화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뭐 기자간담회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 1월 25일 날 그 인터넷 매체와의 TV도 거의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이러한 곳에서는 아직 한 번도 밝힌 적이 없고 대통령 대면 조사도 특검의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쨌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발언을 하려면은 결국은 헌재 출석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나름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밝힐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헌재 출석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헌재 출석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헌재 출석하는 모습이 과연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하더라도 네. 6대4 정도로 저는 헌재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나 뭐 안할 그것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뭐 그것은 뭐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요. 가능성이 또 열려는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 탄핵 국면을 바라보는 것이
이 책임을 통감이냐 예. 아니면 여전히 억울이냐 이렇게 나눠 본다면 여전히 억울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탄핵 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에게 지지율 4% 대통령으로 그냥 종지부를 찍느냐, 네. 낙인 찍히느냐, 그리고 농단에 대해서도 다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없이 끝나고 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책임을 통감이라면 사실은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억울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최종 변론 또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제 결정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본인의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는 보입니다. 네, 대리인단도 뭐 그런 네. 이유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 저도 거죠. 뭐 제가 아까 말씀은 6대4 정도로 아까 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 것 때문에 출석의 가능성을 좀 낮게 봤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 배종찬 본부장 얘기 말씀처럼 지지층을 의식한다면 뭐 예. 지지층을 좀 결집시킨다든지 그리고 여론을 의식하기 위해서 여론의 반전을 통해서 물론 탄핵의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친박 핵심들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의식한다면 헌재 출석해서 나름 여러 가지 입장도 밝히고 억울했던 거 그리고 엮여도 너무 엮였다고 대통령이 말씀을 했고 부풀려졌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네.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든지 여론전을 의식한다면 게다가 이제 대선이 인용이 만약 된다면 대선이 다가오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오늘 이제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자신을 지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을 비롯한 그러한 지지층들을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헌재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이 부정 비리 의혹으로 탄핵을 당했던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끝까지 하야를 안 합니다. 네. 나는 억울하다, 야권의 공세다. 그래서 2016년 이 올림픽이 있은 직후에 바로 탄핵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억울하다 이러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브라질 국면에서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브라질에서 당시 부정 세력으로 함께 몰렸던 전직 대통령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현재 여론조사 1위입니다. 네. 그만큼 또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상황 연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반면에 책임을 통감했던 사람은 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74년도 국민과 국회에 부담이 되는 대통령의 모습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책임을 통감하고 그때는 하야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능성들은 다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탄핵에 이 맞서느냐 또 아니면은 뭐 하야를 하느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지금 어떤 쪽으로 결심이 굳어졌을지 궁금합니다. 뭐 잠깐 하야라는 말씀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뭐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글쎄, 자진 출석 얘기는 지금 청와대는 일단 부인하고 있고 네. 그리고 친박 핵심이라고 얘기되는 네. 윤상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등등은 네. 있을 수 없다. 예, 자진 출석이 아니라 자진 사퇴. 예, 사퇴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죠? 자진 사퇴에 있을 수 없다. 하야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끝까지 가서 기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하야 없다라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네. 일축을 했는데 지금 이 얘기 나온 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도 일정 부분 호응을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봐서는 청와대와 전혀 사전 교감이나 공감대가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네. 이런 추론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 하야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겠느냐를 따져보겠죠. 아까 뭐 사퇴 얘기도 아까 뭐 자진 출석 얘기도 네. 했습니다만 하야도 역시 지지층 결집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전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하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게다가 예.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이 최초로 파면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의식한다면 파면보다는 하야가 훨씬 낫죠. 하야가 되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대통령이 예우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연금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야의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각을 끝까지 확신한다면은 뭐 네.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그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각을 확신한다면 하야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네. 아까 말씀처럼 하야와 지금 이 기각 인용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글쎄요 자진 하야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네. 그리고
이럴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글쎄 여전히 뭐 청와대 입장도 있고 그래서 자진 하야의 문제도 그렇게 녹록하게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하야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기각을 당해서 좀 피해자라든지 뭐 탄압받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측면도 있거든요. 하야라는 게 여러 가지 뭐 후에 연금 문제나 이런 거 대통령 예우 이런 것들은 기각보다는 유리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측면에서 하야 쪽을 마냥 무게를 두기도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모두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안 지사가 지난 2주간의 지지율이 급등했는데 이제 좀 최근에 그 상승세가 꺾인 것 같아요. 그래픽으로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도 보고 계시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33%에서 32%로 1%포인트,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22%에서 21%로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이 순서로 이제 지지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 지사로서는 갈 길이 급합니다. 예. 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 네. 이 선의 논란으로서 지지율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약진을 해야 되는데 경선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 또 심지어는 본인의 가장 안방인 이 충청에서의 지지율도 좀 뒷걸음쳤습니다. 예. 문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적어도 충청에서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안지사의 지지율이 주춤하니까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예. 올라갔거든요. 예.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언들도 더 강해지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론상 지지율이 높은 것, 약진한 것은 정말 뭐 도깨비 효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경선입니다. 문제는 경선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야기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문재인 산성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넘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견고하게 쌓고 집토끼를 잡아야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발언 논란을 이제는 뒤집어서 좀 더 네. 강경한 발언 또 선명한 발언을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하는 네. 전략으로 또 돌아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호남 방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강경해진 발언을 내놨죠. 헌법을 유린한 모든 낡은 정치 세력을 일소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선한 의지 발언이 뭐 이 최근의 정치권의 네. 화두였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안희정 네. 지사가 그런 이후에 좀 이 지지율의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금 보신 그 여론조사는 뭐 약간 차이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일단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상승세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헌법을 유린한 뭐 이런 네. 낡은 강한 정치를 발언, 일수하겠다 네. 뭐 상당히 선명성이 있는 발언을 했는데 역시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누누이 네.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중도 세력을 의식한 그러한 외연의 확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건 결국 본선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보다 정체성 있고 선명성 있는 발언을 이 탄핵 정부와 맞물린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그러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었던 것 같아요. 양날의 칼이었죠. 네.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아니 중도 보수 세력의 지지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결국은 선한 의지 발언, 사드 배치에 관련된 합의 존중해야 된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연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지지율이 유지돼 왔는데 결국은 선한 의지까지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냐 이렇게 보여져서 결국은 떨어진 거라서 결국은 어쨌든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 그 네. 부분을 인식해서 호남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지금까지 안희정 지사와의 발언의 스탠스와는 조금 다른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본부장님 아까 그 안지사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재명 시장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반사 효과입니까? 아니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아직까지는 좀 반사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제 탄핵의 또 미묘한 결정 시점에 다가서거든요. 예.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을 이해하실 때는 탄핵 플러스 이재명 시장의 사이다. 그래서 탄핵 핵 사이다 지지율이 또 지금 또 스물스물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때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짐으로써 지지율을 보면은 진보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화이트 칼라 예. 또 본인이 있는 지역인 경기도에서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선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것이 또 전달되는 이 환경 바로 탄핵 심판 결정일에 가까워지면서 이 핵 사이다급 메시지가 또 전달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향후에 그 이후에 이재명 시장이 좀 더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를 갖출 것인가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경선에서는 지금 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얼마만큼 자신의 고유한 지지층을 제대로 좀 증폭시켜 나갈 건지. 그래서 안희정 지사를 먼저 뛰어넘고 문 전 대표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전략적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황대행은 여전히 출마냐 불출마냐 아직 뭐 예단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도 출마나 불출마나 어느 쪽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당위적으로 볼 때는 황교안 대행이 분명히 선을 긋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적어도 네. 출마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좀 불확실성 때문에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진주의료원 폐지도 했고 무상급식도 폐지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지향하는 그러한 어쨌든 상당히 정책 쪽에 무게중심을 둬왔던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홍 지사에 대한 보수층의 기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 분명하게 출마 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런 점들도 황교안 대행에게 쏠렸던 표가 일정 부분 홍준표 지사에게도 가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는 또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만들었는데요. 좀 여론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은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줄 것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 이런 정치적인 시계 만들지도 말고 네. 받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또 시계 논란, 한정된 그런 시계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과거에 역대 대통령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선물 줬으면 좋겠고요. 시계 산업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시계를 많이 착용하는 그런 건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시계, 네. 우리 발전의 시기를 되돌려 놓는 것 같습니다. 네. 민감한 시기인 만큼 그래서 이런 여러 건 가지 대선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뭐 순수한 마음으로 시기를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대선 정국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인용이 된다면 게다가 네. 탄핵 정국 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행동은 썩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 여기까지 이어가지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